오늘 새로 뽑은 떡이에요. 정하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만수는 하율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다. 가래떡이 아니라 그녀의 손에서 20년의 기억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새벽 5시 반. 시장 골목 어디선가 확성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단속반이 왔다는 신호였죠. 정하율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가스통 밸브를 잠그고 가래떡 틀을 접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엄마 수술비 마감일을 넘긴다는 사실이 발목을 붙잡았죠. 저기요, 지금 바로 철수 안 하시면 과태료 나갑니다. 확성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하율은 고개를 들어 단속팀을 바라봤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남자 둘과 서류 뭉치를 든 여자 1명. 그들은 이미 옆 노점 주인에게 경고장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하율은 가래떡 한 봉지를 비닐에 담으면서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팔면 4만 원. 병원에서 요구한 선납금 30만 원에는 턱없이 모자랐지만 그래도 이건 오늘 벌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줌마, 저애 혼자 남겨두고 가면 안 돼요. 옆에서 김순덕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시장 상인회장인 순덕은 단속팀 앞을 가로막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몸집은 작았지만 목소리만큼은 골목 끝까지 울렸죠. 저 애는 늘 남의 자리까지 대신 서는 애예요. 오늘도 옆집 할머니 대신 새벽 당번 선 거라고요. 단속팀 남자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규정 위반이면 철수해야죠. 규정? 규정대로라면 여기 상인 절반이 쫓겨나야 하는데 왜 하필 오늘 여기만 그래요? 순덕의 말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하율을 감싸려는 의도가 또렷했습니다. 하율은 순덕의 등 뒤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또 누군가의 손을 빌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낡은 트럭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지고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후줄근한 점퍼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박만수였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둘러보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에는 낡은 메모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누군가 남긴 주소였습니다. 만수는 가래떡 냄새를 따라 걸었습니다. 시장 소리가 귓가에 부딪혔습니다. 상인들의 외침, 손님들의 발소리, 카트 바퀴가 구르는 소리. 그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만수는 멈춰 섰습니다. 시선 끝에 하율이 보였습니다. 단속팀과 순떡 사이에 끼어 있는 작고 단단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만수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하율의 손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팔찌였습니다. 매듭 모양이 특이했습니다. 만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만수는 비틀거렸고 하율이 재빨리 달려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하율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만수는 하율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썹 모양, 입술선, 이마의 주름. 모든 게 기억 속 누군가와 겹쳤습니다. 하율은 만수를 부축해 근처 의자에 앉혔습니다. 만수는 감사하다는 말을 꺼내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안 된다는 본능이 그를 막았습니다. 단속팀은 결국 경고로 마무리하고 떠났습니다. 순덕이 끝까지 버텨준 덕분이었습니다. 하율은 다시 가래떡 틀 앞에 앉았습니다. 손님이 한 명 왔습니다. 2봉지를 샀습니다. 하율은 거스름 돈을 건네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만수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팔찌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만수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폴라로이드였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손목에도 똑같은 팔찌가 있었습니다. 정하율은 회사 로비 앞에 섰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안내 데스크, 대리석 바닥, 천장까지 이어진 회사 로고. 3달 전까지만 해도 매일 드나들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문턱을 넘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하율은 가방 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해고 통보서였습니다. 부당 해고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태 문제라는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게 진짜 이유였다는 걸 하율은 알고 있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어디 소속이세요? 저 여기 다녔던 사람인데요. 인사팀 좀 만나야 해서요. 경비는 하율의 얼굴을 훑어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하율의 낡은 재킷과 운동화에 머물렀습니다. 하율은 자신이 투명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경비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인사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 직원 방문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 무전기에서 답이 왔습니다. 예약 없으면 출입 불가입니다. 민원은 이메일로 접수하라고 안내해 주세요. 하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약이 필요한 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더라도 예약을 받아줬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율은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전달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부당해고 이해 제기 서류인데 기한이 오늘까지거든요. 경비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하율의 손에서 서류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서류 전달 업무는 안 합니다.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이메일로 해주세요. 우편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오늘까지인데 제발 좀. 하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율은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경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이에요. 민원은 밖에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때 인사팀 직원 한 명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하율을 알아본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율은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과장님, 저예요. 정하율이요.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인사팀 과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로비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율 씨, 여기서 이러면 곤란해요. 절차대로 하셔야죠. 절차대로 하고 싶어도 연락이 안 닿잖아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이메일도 답장 없으시고. 그건 저희도 바빠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과장은 말을 마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율은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한 장만 받아주세요. 제발이요. 하율 씨, 지금 업무 방해하시는 거예요. 물러나 주세요. 과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하율은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경비가 다가와 하율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가셔야겠습니다. 손 놔요. 저 그냥 서류 하나 전달하려는 건데 왜 이러는 거예요? 하율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순간 균형을 잃었습니다. 하율은 바닥에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서류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종이들이 흩어졌습니다.
하율은 무릎을 꿇고 서류를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 이복자였습니다. 복자는 청소 카트를 밀며 로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율의 얼굴을 봤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복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카트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율은 서류를 다 주었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복자였습니다. 복자는 하율이 놓친 서류 한 장을 주우며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이거 떨어졌어요. 하율은 고개를 들어 복자를 봤습니다. 복자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율은 서류를 받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날엔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드세요. 마음이 좀 가라앉을 거예요. 하율은 복자의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낯선 사람의 작은 위로였지만 그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전 괜찮습니다. 복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카트를 밀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율은 로비를 나섰습니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율은 계단에 앉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회사 게시판에 공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하율의 이름 옆에는 근태 불량 및 민원 발생으로 인한 계약 해지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누명이었습니다. 하율은 단 한 번도 무단 결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걸 증명할 방법도 들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율은 자신이 고립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회사는 하율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그날 퇴근 후에도 로비에 남아 있었습니다. 청소 카트 아래 작은 지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복자는 그 지갑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복자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목에 묶인 실 팔찌가 보였습니다. 복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걸 지금 주면 아이가 더 흔들릴까? 복자는 지갑을 다시 카트 아래에 숨겼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율이 지금보다 더 무너지기 전에 복자는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건네는 방법을 그리고 타이밍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상인들이 하나둘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정하율은 가래떡 틀을 닦으며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의 굴욕, 경비의 차가운 시선, 바닥에 흩어진 서류.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됐습니다. 하율은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분하고 억울했지만 지금 그 감정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엄마 수술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율은 가스통 밸브를 잠그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율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카트 옆에 주저앉은 채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가팠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하율은 달려갔습니다.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하율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상인들이 몇 명 남아 있었습니다. 하율은 소리쳤습니다. 누구 좀 도와주세요.
택시 좀 잡아주세요. 김순덕이 달려왔습니다. 옆집 아저씨도 왔습니다. 순덕은 엄마의 상태를 확인하며 빠르게 지시했습니다. 택시는 안 돼. 시간 오래 걸려. 카트로 옮기자. 카트요? 병원까지 우리가 밀고 갈 거야. 빨라. 상인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카트 위에 담요를 깔았습니다. 엄마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하율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하율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엄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순덕과 아저씨들이 카트를 밀었습니다. 하율은 옆에서 뛰었습니다. 병원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하율에게는 1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엄마를 침대로 옮겼습니다. 의사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간호사가 하율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시죠? 환자분 상태가 안 좋습니다. 당장 처치가 필요한데 동의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하율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동의서를 읽으려 했지만 글자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납금 문제도 있습니다. 30만 원 입금 확인이 안 되면 수술 일정을 잡을 수가 없어요. 30만 원. 하율은 통장 잔고를 떠올렸습니다. 8만 6천 원이었습니다. 2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하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디서 구하죠? 누구한테 빌리죠? 순덕 언니한테? 아니, 순덕 언니도 요즘 장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은행 대출? 신용 등급이 낮아서 대출 한도가 없었습니다. 하율은 숨이 막혔습니다. 환자분,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재촉했습니다. 하율은 서류를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통장과 서명란을 번갈아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하면 엄마를 살릴 수 있죠? 하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할게. 김순덕이었습니다. 순덕은 하율의 손에서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보호자란에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하율은 놀라서 순덕을 봤습니다. 언니, 이거 닥치고 있어. 나중에 갚으면 돼. 순덕의 말투는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하율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순덕은 하율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울지 마. 내 엄마 깨어나면 내가 울고 있는 거 보기 싫어할 거야. 간호사가 서류를 받아갔습니다. 의료진이 엄마를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하율은 중환자실 앞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순덕이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복자였습니다. 복자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복자는 하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하율 씨, 맞죠? 하율은 복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낮에 회사 로비에서 봤던 청소 직원이었습니다. 하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복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작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복자는 지갑을 하율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볼 권리가 있어. 하율은 지갑을 받았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가볍지만 왠지 무거웠습니다. 하율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에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이었습니다. 색이 바랬습니다.
가장자리가 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작은 장식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율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이의 손목에 뭔가 묶여 있었습니다. 실팔찌였습니다. 매듭 모양이 특이했습니다. 하율은 자기 손목을 봤습니다. 똑같은 팔찌가 묶여 있었습니다. 매듭 모양도 똑같았습니다. 하율은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사진 속 아이가 나라는 건가요? 그럼 이 사진은 누가 찍은 거죠? 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죠? 하율은 복자를 봤습니다. 복자는 눈을 피했습니다. 하율이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자는 한참 뒤에 대답했습니다. 나도 확신은 없었어. 하지만 내가 넘어지는 걸 보고 그냥 둘 수가 없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진이 저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데요? 복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너를 지켜봐 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 너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복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하율은 복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율은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아이의 얼굴, 팔찌, 장식,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기억 저편에서 뭔가 떠오르려 했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순덕이 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하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율은 지갑을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엄마에게 집중해야 했습니다.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중환자실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하율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요. 수술을 서둘러야 합니다. 하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돈, 시간, 모든 게 하율을 짓눌렀습니다. 하율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하율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만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시장에 왔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붐비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수는 트럭을 시장 입구에 세우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목적지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정하율의 가래떡 노점이었습니다. 만수는 노점 앞에 섰습니다. 하율은 손님에게 가래떡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하율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가래떡을 자르는 손놀림, 비닐봉지에 담는 동작, 거스름돈을 건네는 방식, 모든 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율은 고단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졌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도 손님에게는 웃으려 애썼습니다. 손님이 떠나자 만수가 다가갔습니다. 하율은 만수를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째 같은 시간에 오는 손님이었습니다. 하율은 익숙한 듯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오늘도 한 봉지 드릴까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율은 가래떡을 담았습니다. 만수는 돈을 건넸습니다. 하율은 거스름돈을 주려 했지만 만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가져가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율은 난처해했습니다. 아저씨, 거스름돈 받아가세요. 괜찮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어요. 만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율은 잠시 망설이다가 거스름돈을 도로 넣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만수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하율은 만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만수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래떡 봉지를 손에 쥔 채였습니다. 실은 가래떡을 먹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책상 서랍에 쌓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저 하율을 보고 싶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딸인지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건지. 트럭으로 돌아온 만수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최 실장이 운전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장은 만수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보고서 도착했습니다. 실종 기록 제조 사건인가? 네. 20년 전 기록을 다시 뒤졌습니다. 당시 경찰 보고서, 병원 기록, 목격자 진술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실장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만수는 봉투를 받았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확인 절차를 좀 더 미루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접촉하시면 내가 쓰러지기 전에 유언장을 바꾸려 했던 이유가 이것일 수도 있네. 만수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실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서류 봉투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 보고서, 병원 기록, 사진 몇 장. 만수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손목에 실팔찌가 묶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욕심과 죄책감이 뒤섞였습니다. 저 아이를 찾은 게 맞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장 달려가서 사실을 말해야 하는가? 아니면 조용히 지켜봐야 하는가? 만수는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왔다더라는 얘기였습니다. 누군가 만수의 차량 번호를 확인했고 그게 대동그룹 소유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상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왜 회장이 시장에 오는 거죠? 재개발 때문인가요? 누굴 찾는 건가요? 김순덕은 그 소문을 듣고 하율을 찾아왔습니다. 순덕은 하율의 노점 앞에 섰습니다. 팔짱을 낀 채 하율을 내려다봤습니다. 너 요즘 이상한 기운 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장에 회장이 왔다잖아. 매일 너한테 떡 사러 오는 남자 말이야. 하율은 놀랐습니다. 회장이라고요? 그 아저씨가요? 하율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순덕이 말을 이었습니다. 조심해. 저런 사람들은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아. 뭔가 속셈이 있을 거야. 하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속셈이 있는 걸까요? 그냥 떡이 맛있어서 오는 건 아닐까요? 하율은 자신의 생각을 비웃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순진한 이유로 매일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날 밤 하율은 병원에 들렀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상태는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 위험했습니다. 하율은 유리창 너머로 엄마를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엄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율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율은 병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복자가 준 그 지갑이었습니다. 하율은 다시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어린아이 팔찌, 장식. 하율은 자기 손목을 봤습니다. 팔찌 매듭이 사진 속 흔적과 비슷했습니다. 아니,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았습니다. 하율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엄마는 내 진짜 엄마가 아닌 걸까요? 아니면 이 사진이 그냥 우연일까요? 하율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하유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만수였습니다. 만수는 병원 복도에 서서 하유를 바라봤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하면 아이가 무너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가 위독한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나 나는 내 아빠라고 말한다면 그게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혼란이 될까요? 만수는 뒤돌아섰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DNA 의뢰서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개봉하지 않은 봉투였습니다. 최 실장은 확정 나오기 전까지는 접촉 금지라고 못 박았습니다. 만수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병원 주차장에 섰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을 찾았습니다. 이제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왜 다가가지 못할까요? 만수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타나면 아이의 삶이 흔들린다는 걸. 그게 구원이 아니라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만수는 차에 올랐습니다. 최 실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모르겠네.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만수는 지갑 속 사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팔찌를 한 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2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만수는 그 사진을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흘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하율은 월세 독촉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병원비, 생활비, 이제 월세까지.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하율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도 버텨야 했습니다. 하율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해고당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인사팀에 마지막으로 항의라도 해야 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밀린 급여라도 받아내야 했습니다. 하율은 버스에서 내려 회사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높은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저 안에서 석 달을 일했습니다. 이제는 들어갈 수조차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앞 도로가 이상했습니다. 차들이 7대나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전부 BMW였습니다. 검은색이었습니다. 유리창에는 썬팅이 되어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어 웅성거렸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율은 차들 사이를 지나 회사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 하율을 밀어냈던 바로 그 경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태도가 달랐습니다. 경비는 당황한 표정으로 하율을 봤습니다. 잠시만요. 경비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율은 무슨 일인지 몰라 그냥 서 있었습니다. 경비는 무전기를 내리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하율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엔 밖으로 쫓아냈던 사람이 이제는 들어가라고 합니다. 하율은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들이 하율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율은 불편했습니다.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때 중앙 차량에서 사람이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대동그룹 회장 아냐? 박만수 회장 맞네. 여기 왜 온 거야? 하율은 유리문 너머로 그 남자를 봤습니다. 낯익었습니다. 며칠째 시장에서 가래떡을 사가던 그 아저씨였습니다. 하율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회장이라고요? 저 사람이요? 왜 여기 온 거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박만수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비서 한 명이 왔습니다. 최 실장이었습니다. 인사팀 직원들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과장, 부장, 임원까지 전부 나왔습니다. 며칠 전 하율을 내쫓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사팀 부장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만수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시선이 하율에게 닿았습니다. 하율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장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혹시 정하율 씨 건 때문이시라면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해고, 철회도 가능합니다. 만수는 인사팀장을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걸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로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인사팀 직원들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만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로비를 나갔습니다. 최 실장이 뒤따랐습니다. 하율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저 사람은 왜 날 위해 여기 온 거죠? 나를 아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하율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인사팀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공손했습니다. 아니, 비굴했습니다. 하율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사무실로 올라가시죠. 저는 할 말 없어요. 하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역겨웠습니다. 며칠 전엔 바닥에 넘어뜨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웃으며 다가옵니다. 권력 앞에서 태도가 바뀌는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하율은 로비를 나섰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차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율은 차들 사이를 지나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날 도우려는 거죠? 무슨 목적이 있는 걸까요? 김순덕 언니 말이 맞는 걸까요? 저런 사람들은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율은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구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다가오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요? 더 나아질까요? 아니면 더 망가질까요? 하율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상태가 악화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장 와달라고 했습니다. 하율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버스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율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까지 3km였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하율은 땀범벅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시죠? 환자분 상태가 급변했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지금요? 네. 더 미루면 위험합니다. 의사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였습니다. 하율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을 봤습니다. 그 옆에 비용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납금 30만 원,
추가 비용 예상 200만 원. 하율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지금 당장 입금해야 하나요? 선납금은 오늘 안으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하율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9만 원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시장에서 번 돈이었습니다. 2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아니, 추가 비용까지 생각하면 거의 20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어디서 구하죠? 어떻게 구하죠? 하율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를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율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율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누가 오든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테니까요.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누군가 하율 옆에 섰습니다. 하율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만수였습니다. 만수는 하율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율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만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율은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거부해야 할까요? 만수는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율은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만수는 하율의 손을 놓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봉투였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만수는 봉투를 하율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쓰세요. 하율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물었습니다. 왜요? 왜 절 도와주시는 거예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머니부터 살리세요. 하율은 봉투를 받습니다. 받아야 할까요? 이 돈을 받으면 나는 이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됩니다. 평생 갚지 못할 빚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돈이 없으면 엄마가 죽습니다. 하율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자존심과 생명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결국 하율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돈의 무게가 아니라 빚의 무게였습니다. 하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갚지 않아도 됩니다. 만수는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하율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죠? 왜 날 도와주는 거죠?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그날 밤 수술등이 켜졌습니다. 정하율은 수술실 앞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수술 시작한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4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하율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픈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하율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김순덕이 왔습니다. 손에는 김밥과 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덕은 하율 옆에 앉았습니다. 김밥을 내밀었습니다. 먹어. 배 안 고파요. 배고프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쓰러지면 누가 내 엄마 돌봐? 하율은 김밥을 받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삼켰습니다. 순덕이 물었습니다. 돈은 어떻게 구했어? 하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회장이 줬다고요? 이유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줬다고요? 순덕은 하율의 표정을 보고 눈치챘습니다. 그 회장 말이지? 하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해야 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공짜로 주는 법이 없어. 알아요. 근데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순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율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게 순덕이 할 수 있는 위로의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꺼졌습니다. 하율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하율은 의사의 표정을 읽으려 했습니다.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율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순덕이 하율을 붙잡았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이틀 정도는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하율은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곧 엄마가 나올 것입니다. 침대에 실려 나올 것입니다. 하율은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나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안색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오르내렸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하율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율은 두 손으로 엄마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깁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하율은 손을 놓았습니다. 엄마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하율은 유리창 너머로 엄마를 봤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하고 링거를 교체하고 기록지를 작성했습니다. 하율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순덕이 물었습니다. 이제 좀 안심되니? 아직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틀은 지켜봐야 한대요. 그럼 이틀 동안 여기 있을 거야? 하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가서 씻고 와. 나 여기 있을게. 괜찮아요. 전 여기 있을래요. 고집 부리지 마. 내가 쓰러지면 소용없어. 하율은 순덕을 봤습니다. 순덕의 눈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율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만 다녀올게요. 천천히 와. 나 여기 꼼짝 안 하고 있을 테니까. 하율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율은 걸었습니다. 집까지는 20분 거리였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살았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왜 불안할까요? 하율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박만수 때문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준 돈으로 엄마를 살렸습니다. 이제 하율은 저 사람에게 빚을 졌습니다. 돈의 빚이 아니라 생명의 빚이었습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도와준 걸까요?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율은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율은 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율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두렵고 외롭고 지쳤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언제쯤 편해질 수 있을까요?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기려는데 지갑이 보였습니다. 이복자가 준 그 지갑이었습니다. 하율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어린아이, 팔찌, 장식. 하율은 자기 손목을 봤습니다. 팔찌가 여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풀지 않은 팔찌였습니다. 왜 안 풀었을까요? 하율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엄마에게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차고 있던 거야. 내가 좋아해서 계속 차고 있는 거지라고 했습니다. 하율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하율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 모양, 코 모양, 입술 모양. 낯설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과 닮았습니다. 아니, 닮은 게 아니라 똑같았습니다. 하율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나라는 건가요? 그럼 이 사진은 누가 찍은 거죠? 왜 이복자 씨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율은 지갑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엄마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율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박만수였습니다. 만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율의 엄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율은 멈춰 섰습니다. 다가가야 할까요? 아니면 피해야 할까요? 만수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봉투였습니다. 만수는 봉투를 펼쳤습니다.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하율은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무슨 서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수는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서 최 실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말씀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네. 하지만 이미 확인됐지 않습니까? DNA 결과도 나왔고 사진 분석도 끝났습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지금 말하면 아이가 버티지 못할 거야. 그럼 언제 말씀하실 겁니까? 아이가 준비됐을 때. 내가 아니라 아이가 먼저 물어올 때까지 기다리겠네. 만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실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수술 일정이 한 달 남았습니다. 그 전에는 정리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을 바라봤습니다. 침대에 누운 여자가 보였습니다. 하율의 엄마였습니다. 만수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저 여자를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비 오던 날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 없이 서 있던 여자였습니다. 만수는 우산을 빌려줬습니다. 여자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 후 여자는 임신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수는 당황했습니다.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재벌가 딸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결혼을 강요했습니다. 만수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랑과 미래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결국 미래를 택했습니다. 여자에게 돈을 줬습니다. 아이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거절했습니다. 아이를 낳겠다고 했습니다. 만수는 화를 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울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만수는 여자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몇 년 후 여자를 찾아봤습니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만수는 후회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생존 확률은 50%였습니다. 만수는 유언장을 쓰려 했습니다. 그때 떠올랐습니다. 내게 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만수는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여자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몇 달 걸렸습니다. 결국 찾았습니다.
시장에서 가래떡을 파는 여자를, 그리고 그 딸을. 만수는 지갑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팔찌를 한 아이 사진이었습니다. 만수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증거였습니다. 20년 전 여자가 보내준 사진이었습니다. 만수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내 아빠라고 말하면 될까요? 그게 아이에게 구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상처일까요? 하율은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만수의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율은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왜 나를 도와주냐고.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수술등이 꺼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고비를 넘겼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의사는 회복이 순조롭다고 했습니다. 정하율은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안도와 동시에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엄마는 살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율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빚이 생겼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사람이 하율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하율은 병실 의자에 앉아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율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율은 생각했습니다. 엄마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뭘 해야 하죠? 회사는 복직 제안을 했습니다.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사과문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하율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전화로 말했습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인사팀 부장은 당황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조건도 더 좋게 해드리겠습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하율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당신들이 날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고요? 바닥에 넘어뜨리고 누명을 씌우고 쫓아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권력 앞에서 태도가 바뀌었다고요? 하율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자리 하나가 아닙니다. 사람 취급받는 거였습니다. 근데 당신들은 그걸 안 해줬어요. 하율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하율은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래떡 노점을 다시 폈습니다. 김순덕이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회사 안 가? 그만뒀어요. 미쳤어? 그래도 월급 나오는 데잖아. 하율은 웃었습니다. 월급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뭔데? 제 자존심이요. 순덕은 한참 하율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픽 웃었습니다. 그래, 내 맘대로 해. 어차피 인생은 내 거니까. 순덕은 하율의 어깨를 툭 치고 갔습니다. 하율은 가래떡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하율은 웃으며 맞았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율은 깨달았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라는 걸. 회사 책상이 아니라 이 시장 골목이 내가 설 곳이라는 걸. 그 무렵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 재개발 계획이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구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무기한 보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인들은 환호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 이미 다 진행됐던 건데 갑자기 왜?
옆집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대동그룹이 손 뗐다더라. 투자 철회했다잖아. 왜 갑자기? 모르지. 근데 우리한텐 좋은 일 아냐? 순덕은 하율을 봤습니다. 하율도 순덕을 봤습니다. 둘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박만수가 개입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확인해주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후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익명의 후원자가 전액 납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율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냈는데요? 죄송합니다. 익명 처리 요청이 있어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금액이 얼마였는데요? 250만 원입니다. 전액 처리됐습니다. 하율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누가 냈을까요? 박만수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요? 하율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누군가 하율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율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고마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두려워해야 할까요? 이게 진짜 도움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요? 하율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만수는 멀리서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하율의 노점도 보였습니다. 하율은 손님에게 웃으며 가래떡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 실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모르겠네. 수술 일정이 2주 남았습니다. 그 전에 정리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의사는 생존 확률이 50%라고 했습니다. 반반이었습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두려웠습니다. 하율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진실을 말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내 아빠야라고 말하면 하율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기뻐할까요? 아니면 혼란스러워할까요? 아니면 분노할까요? 만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만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가가면 아이의 삶을 뺏는 걸까? 저 아이는 지금 자기 힘으로 서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엄마 곁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나타나면 그게 흔들릴 텐데, 돈과 권력으로 아이를 감싸면 아이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설 수 없을 텐데, 그게 과연 사랑일까요? 아니면 폭력일까요? 만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시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율의 노점 앞에 섰습니다. 하율은 만수를 보고 잠시 놀랐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한 봉지 주세요. 하율은 가래떡을 담았습니다. 만수에게 건넸습니다. 만수는 돈을 건넸습니다. 하율은 거스름 돈을 주려 했지만 만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하율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물어봐도 돼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세요? 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만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당신이 열심히 사는 모습이 좋아서요. 하율은 만수를 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율은 만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김순덕이 다가왔습니다. 또 왔네, 그 사람.
네. 뭐래? 그냥 제가 열심히 사는 모습이 좋다고요. 순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재벌이 그런 이유로 움직일 리 없어. 하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덕 말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율은 이상하게도 만수의 말이 거짓말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수의 눈빛에는 무언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 같은 것, 후회 같은 것, 그리움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율은 병실에 갔습니다. 엄마는 깨어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율이 들어오자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왔구나. 오늘 컨디션 어때요? 좋아. 많이 좋아졌어. 하율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를 봤습니다. 안색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율은 안도했습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없어요. 거짓말. 내 표정 보면 다 알아. 하율은 웃었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하율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하율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하율은 손목의 팔찌를 만졌습니다. 이 팔찌, 누가 준 거예요? 엄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팔찌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율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차고 있던 거야. 누가 준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율은 더 물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엄마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율은 화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엄마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율은 알았습니다. 엄마도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하율과 관련된 무언가라는 걸. 8장.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하율은 병원과 시장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엄마는 계속 회복 중이었습니다. 퇴원 날짜도 잡혔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하율은 그 날짜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이복자가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하율의 노점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율은 복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회사 로비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복자 씨, 복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하율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두꺼웠습니다. 안에 뭔가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율이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하율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건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하율은 제목을 읽었습니다.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 하율은 숨이 멎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피검사자 1 박만수, 피검사자 2 정하율, 친자 확률 99.99%. 하율은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제대로 읽은 게 맞나 싶었습니다. 박만수와 정하율, 친자 확률 99.99%. 이게 무슨 의미죠? 박만수가 내 아빠라는 건가요? 그럼 엄마는요? 엄마는 거짓말을 한 건가요? 하율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복자가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하율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율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많은 걸 알게 됐을 거야.
혼란스럽겠지. 화가 나겠지. 이해해. 나도 오랫동안 고민했어. 이걸 언제 너에게 줘야 할지. 아니, 줘야 하는 게 맞는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어. 나는 20년 전 내 엄마 옆에서 일했던 사람이야. 청소 일을 했지. 당시 내 엄마는 임신 중이었어. 힘들어했어. 아이 아빠는 연락을 끊었고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어.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 도와주고 싶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어.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엄마는 너를 보며 울었어.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 아마 둘 다였을 거야. 내 엄마는 너를 혼자 키웠어. 정말 열심히 키웠어. 너는 그걸 알아야 해. 내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그런데 왜 이제야 이 편지를 쓰냐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그건 내가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야. 엄마와 함께 웃고 시장에서 일하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 내가 진실을 말하면 그 평화가 깨질 것 같았어. 하지만 내가 넘어지는 걸 봤어. 회사에서, 병원에서 혼자 버티는 걸 봤어. 그때 생각했어. 너는 알 권리가 있다고. 피보다 먼저 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너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박만수가 내 친아버지야. 이건 사실이야. DNA 검사로 확인됐어. 하지만 기억해. 피가 전부는 아니야. 너를 키운 건 내 엄마야. 너를 지켜본 건 시장 사람들이야. 너를 사랑한 건 혈연이 아니라 관계였어. 박만수는 지금 너를 지켜보고 있어. 멀리서 조용히. 그는 다가가지 못해. 왜냐고? 아마 두렵기 때문일 거야. 내 삶을 망칠까봐. 내가 혼란스러울까봐. 그는 기다리고 있어. 내가 준비될 때까지. 내가 먼저 다가올 때까지. 선택은 내 몫이야. 그를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 진실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내 권리야. 누구도 강요할 수 없어.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너는 사랑받았어. 엄마에게, 시장 사람들에게, 그리고 멀리서 지켜본 아버지에게도. 너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지켜진 사람이야. 하율은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복자는 하율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율은 복자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상하게 안도됐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누군가 나를 지켜봤다는 사실이 위로가 됐습니다. 복자가 물었습니다. 괜찮니? 하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자는 하율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서두르지 마. 내가 준비됐을 때 결정하면 돼. 복자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율은 혼자 남았습니다. 편지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진실이 조금씩 받아들여졌습니다. 박만수가 내 아버지라는 것, 엄마가 혼자 나를 키웠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 나를 멀리서 지켜봤다는 것. 하율은 손목의 팔찌를 만졌습니다. 20년 넘게 차고 있던 팔찌였습니다. 이제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건 엄마가 준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율 자신이 선택해서 계속 차고 있던 거였습니다. 관계의 증거였습니다. 피가 아니라 기억의 증거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율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만수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율이 있는 곳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만수가 다시 오면
그때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날도 만수는 왔습니다.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하율의 노점 앞에 섰습니다. 하율은 만수를 봤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낯선 손님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낯선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만수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한 봉지. 하율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저씨. 만수는 멈췄습니다. 하율을 봤습니다. 하율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얘기부터 들을래요? 만수는 놀랐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아챘습니다. 하율이 알게 됐다는 걸, 진실을 알게 됐다는 걸.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율은 의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만수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만수는 앉았습니다. 하율도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가래떡 틀이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하율이 입을 열었습니다. 복자 씨한테 편지 받았어요. DNA 결과지도 받고요. 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반갑다고 해야 할까요? 만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나중에 들을게요. 지금은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율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29년 동안 엄마랑 살았어요. 시장에서 자랐고요. 가래떡 만드는 법은 김순덕 언니한테 배웠고요. 회사 다니다가 해고당했고요. 엄마가 아팠고요. 그래서 돈이 필요했고요. 하율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그때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이유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매일 떡 사러 오는 손님이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다른 손님들이랑 달랐어요. 뭔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만수는 하율을 봤습니다. 하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참고 있었습니다. 하율이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앞에 차 7대가 왔을 때 저는 두려웠어요. 구원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무서웠어요. 제 삶이 흔들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돈을 주셨을 때 저는 받았어요. 자존심 버리고 받았어요. 왜냐면 엄마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하율은 만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알았어요. 아저씨가, 아니, 당신이 제 아버지라는 걸, 그래서 도와준 거라는 걸. 만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만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후회였습니다. 20년 동안의 후회였습니다. 당신 어머니를 떠났던 것, 당신을 찾지 않았던 것,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했던 것, 그 모든 게 후회였습니다. 하율은 만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20년 동안 어디 있었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나냐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수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 안에 담긴 슬픔과 후회를 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율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은요. 왜냐면 저한테 아빠는 없었으니까요. 엄마만 있었어요. 그리고 시장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키웠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율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싶어요. 당신이 누군지, 왜 엄마를 떠났는지,
왜 이제야 나타났는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알고 싶어요. 만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렀습니다. 20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만수는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회를 줘서. 하율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제 뿌리가 뭔지, 제가 어디서 왔는지.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율이 물었습니다. 오늘도 가래떡 드실 거예요? 만수는 웃었습니다. 네. 하율은 가래떡을 담았습니다. 만수에게 건넸습니다. 만수는 돈을 건넸습니다. 하율은 이번에는 거스름 돈을 돌려줬습니다. 만수는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아버지와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낯선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시작이었으니까요. 만수가 일어섰습니다. 가려다가 멈췄습니다. 하율에게 물었습니다.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하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손님이잖아요. 만수는 웃었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하율은 만수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작이구나. 김순덕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얘기했어? 하율은 웃었습니다. 긴 얘기요. 나중에 천천히 말해줄게요. 순덕은 하율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래. 내 속도로 해. 하율은 다시 가래떡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하율은 웃으며 맞았습니다. 삶은 계속됐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엄마와 함께, 그리고 이제는 멀리서 지켜보는 아버지와 함께. 하율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피보다 먼저 관계가 하율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율은 이제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법을.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라는 걸 하율은 알아가고 있었습니다.